지금부터 생활권 도시 구축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재생 방향이라는 주제로 전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모종님 교수님의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주민 맞이해 주시기 방금 소개받은 모종린입니다. 제가 20분 배정을 받았어요. 근데 뭐 분량이 많은데 그냥 어떻게 제가 빨리빨리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사실 뭐 키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코로나 시대라고 단어를 썼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안 올 것 같아서 그냥 코로나 시대로 제가 정했고요. 근데 코로나 시대에 이제 생활권 도시가 우리의 어떤 숙제가 됐다는 얘기인데, 뭐 생활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다양하게 쓰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좀 많이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생활권 도시, 주로 저는 읍면동 단위의 어떤 자급자족 공동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좀 읍면동 단위로 우리 경제나 사회를 개편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활권 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할 때 생활권 도시 구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가 도시재생 관련 없이 사실 지역발전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연구를 했는데 골목상권에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골목상권 얘기를 제가 후반부에 좀 드리고, 우리가 생활권 구축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이렇게 제가 한번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생활권 도시, 두 번째는 골목상권. 언론에서는 자꾸 언택트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일상의 장소가 온라인 집 동네로 이렇게 전환됐습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이제 온라인 쪽을 많이 강조하는 편인데, 사실 보면 우리가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또 아무래도 원거리 이동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 동네 재발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언택트라는 얘기보다는 좀 홈택트라든가 로컬택, 좀 약간 좀 공동체 친화적인 그런 어떤 현상이라든가 방향성에 대해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생활권 경제를 우리가 구축해야 된다는 게 저의 결론이고요. 처음에 우리가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온라인 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이 대세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한 2-3개월 지났는데 오프라인에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연과 동네의 약진, 실내와 다운타운의 부진, 외식업이 특히 그런데요. 그래서 자연과 가까운 음식점, 그리고 동네 식당은 매출이 오히려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실내 공간에 있는 식당, 그리고 중심부에 있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회식을 안 하고 집에 가기 때문에 대학가에 있는 음식점은 부진하다. 그래서 오프라인의 어떤 재편이 계속되면 오프라인이 이제 재정비돼 갖고 이제 온라인이랑 본격적으로 경쟁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3단계에 가면 음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글로벌 푸드랑 로컬 푸드랑 경쟁했을 때, 저는 로컬 푸드, 오프라인의 로컬 푸드가 더 안전하고 더 저렴하고 또 맛도 더 좋은 신선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전국 단위 배송이라든가, 지금 로컬 푸드의 반대말이 마땅치 않아서 글로벌 푸드라고 하는데, 그 전국 단위 유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로컬 푸드는 말 그대로 로컬 푸드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경쟁은 우리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우리 하기 나름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역 단위, 상하권 단위의 어떤 경계를 구축했을 때 아무래도 로컬 푸드가 좀 정부에서 잘하고 있는 환경 이쪽이 더 주도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로컬 푸드하고 친환경이 아무래도 우리가 공동체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생각하고요. 통계야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생활권 한 500m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0m 내에 소비는 늘고 거리가 멀어지면 먹을수록 소비가 떨어졌다.
그리고 보면 동네 상권 주도로 이제 그 오프라인 그 상권의 매출이 거의 회복됐는데 대학가와 관광지는 아직도 부진하다. 그리고 수혜 업종을 보면 예상외로 자전거, 정육점, 주리 전문점, 동네 가게들이 그리고 물론 당연히 자전거는 대중교통이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고 또 이제 보행도 그렇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새로운 분야에 우리가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여기 이 통계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신뢰도가 높아진 기관, 낮아진 기관에 하면 뭐 예상대로 뭐 질병관리본부, 야당 이제 가장 뭐 피해를 받고 지금 어떻게 보면 수혜자인데 요 두 그룹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이웃에 대한 신뢰도가 11% 늘어났고 지방정부 3% 늘어났는데 사실 우리나라 문화에서 지방정부가 여기 들어간 것조차도 저는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방정부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죠. 동네 단위로 우리가 방역도 하고 동네 쪽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생각보다 우리 지방정부 하는 일이 많구나, 중요하구나, 또 생각보다는 일을 잘한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여기니까 생활권 도시에서 저는 뭐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여행도 보면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전체를 구경하는 여행은 더 이상 안 합니다. 우리 세대도 안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한 동네 가서 그냥 안 나오는. 통계에서도 보면 그게 사실이다 해서 지금 8개 권역으로 제주도가 나눠져 있는데 제주도 간다고 하는 것보다 뭐 표선에 간다, 서귀포 간다, 중문을 간다. 동네 여행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동네 여행이 지금 어차피 그 코로나 사태 전부터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활권 단위로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밀레니얼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생활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미 그 트렌드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보면은 그 한 구에서 같은 구에서 일하고 사는 직장인의 비율이 50%가 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전부터. 그러니까 뭐 두세 시간 통근하고 뭐 지옥철 이런 걸 전부 거부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될 길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거리 통근은 코로나 사태 전부터 인기가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결별해야 될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해외여행, 원거리 출퇴근, 대형 실내 공간, 글로벌 메가시티 1000만 단위 이상은 어려울 것 같고요. 세계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뭐 많이 들으셨으니까. 하지만 도시를 포기할 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가 방역 단계를 우리가 배웠지만 우리나라가 인구 밀도가 좀 높은 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게들이 많아요.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가게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사재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그 문화이기 때문에 미국과 다르죠. 미국은 뭐 코로나 사태가 아니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냥 사재는 게 거기 쇼핑 문화예요. 근데 그게 악화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동네에 다양한 가게가 있고 시설이 있다는 게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저는 밀도도 어느 정도 말씀했지만 1000만 단위는 제가 보기엔 지속 가능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50만 단위 정도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행 자전거가 더 중요해질 거고 지역 공동체, 환경 결국에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읍면동 단위의 생활권 구축이 시급한 과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언론에서는 잘 온라인 얘기만 하는데 온라인도 로컬 온라인이 있다. 당근마켓처럼. 주로 근데 오프라인에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건 크게 주목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혜 업종도 보면 사실은 자전거 여기 들어가는데 일단 해외 갔던 국내 산업이 돌아올 겁니다. 지금 안 들어온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거기 유지하기 힘들게 됐어요. 뭐 유학생들도 이제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생활권을 살면서 새로운 그 지역 산업을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데 일단 국내 여행입니다. 40조 해외여행 수요가 국내 여행으로 우리가 돌려야 되는데 아직 정부가 체계적으로 준비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동네 여행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동네 여행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정부가 아직 개념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그 도시여행센터에서도 뭐 지금 이미 많이 관심을 보시겠지만 지금 사업 지역에 여행 인프라를 지금 어떻게 보면 구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 푸드 말씀드렸고 집 가꾸기. 집에 살다 보면 이게 뭐 전 세계적인 취미 생활이에요. 남자들의.
집 고치고 뭐 화단 가꾸고 뭐 여기에 뭐 작물도 채소도 뭐 재배하고 그 우리 남자들이 이제 집에서 그렇게 좀 기여해야 돼요. 기여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새로운 사람을 많이 그 배출합니다. 뭐 동네 뭐 이제 철물점도 들어오고 뭐 이런 뭐 홈디포 같은 그런 가게 이런 잡화상도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예 동네 그 상권 구성이 바뀐다고 생각하고요. 집 가꾸기가 활성화되면 자전거 아웃도 이미 말씀드렸고 요새 젊은 사람들 캠핑 좋아하고 네, 등산 좋아하고 앞으로 이 트렌드는 계속될 것 같고 뭐 그린 뉴딜도 관계 있지만 자연 환경 기술 이쪽이 굉장히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환기가 아무리 지금 우리가 중앙 냉방, 중앙 온방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자연 환기를 강화하는 이건 뭐 제가 얘기 안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 뉴딜도 어떻게 보면 친환경 생활의 일환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 온라인, 오프라인 트렌드 보면 지역이 중요해진 겁니다. 원격 근무를 하게 되면, 재택 근무를 하게 되면은 굳이 대도시에 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역으로 돌아가는데 과연 지역이 돌아오는 인재한 사람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로컬 지향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1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뭐 귀농, 귀촌, 뭐 제주 이민, 골목상권을 좀 길게 말씀드릴 거고, 뭐, 핫플레이스, 그리고 고향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본에서 온 트렌드들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가치 변화, 글로벌 트렌드는 가치 변화와 기술 변화인데, 우리나라는 유독 기술 변화에 주목하는 아주 비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나라입니다. 왜냐면 여기 가치 변화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데 좀 단순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미국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하는 기술입니다. 그럼 우리가 미국이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고 그냥 따라가는데 뭐 미국도 다 아니고 캘리포니아 기본적으로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건데 장기적으로 보면 70년대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탈물질주의가 시작돼서 확산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개성, 다양성, 삶의 질, 사회적 윤리 이 삶의 방식인데 그래서 매년 트렌드 리포트가 나오긴 하는데 사실 그냥 단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부 탈물질주의 현상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 다양하게 뭐 조합을 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만 개성, 다양성, 삶의 질을 중시하는 트렌드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한 30년 뒤진 겁니다. 보시면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이 말씀드렸지 81년에서 95년 사이에 오른쪽으로 가면 탈물질주의입니다. 자기 표현 가치고 이쪽이 생존 가치인데 일본도 따라가고 북유럽이 다 그쪽으로 45도 각도로 이동을 합니다. 20년 동안에 7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근데 한국은 안 움직입니다. 81년, 96년 사이 지금도 안 움직이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회과학자들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예외적인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질주의에서 못 벗어난다. 근데 2000년대 중반부터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밀레니얼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표현 탈물질주의로. 지금 하면 이쪽 조금 오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가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중국, 대만하고 여기에 있어요. 일본은 북유럽 쪽으로 가 있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 입장에서 보더라도 로컬 지향이라든가 생활권 지향은 오래전부터 시작된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이제 더 빨리 변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도시도 보면 우리는 이쪽이죠. 도시예생. 여기는 신도시. 여기를 초현대 도시, 여기는 탈근대 도시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원도심이고 여기 신도시.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A는 뭐 스마트 도시라든가 이데아 도시로 발전해야 되고 우리 원도심 문제인 거죠. 원도심을 우리가 계속 도시재생을 통해서 발전시켜야 되는데 뭐 지금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잘할 거라고 믿지만 우리가 한 번도 A, B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는 건 고민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방자치 그러다 지금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한 동네에서 재개발 조합과 그리고 상인들과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은 지금 그 원도심 구조를 선호를 해요. 골목상권이 뜨면서. 그런데 지금 재개발을 기다리던 건물주라든가 주민들은 빨리 재개발해야 되는데 자꾸 새로 건물 짓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한 동네 안에서도 A 세력, B 세력으로 나눠져 갖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뭐 지구단위 계획이나 주민투표를 통해서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구단이든 A도시든 A 지역은 A 도시로 발전하고 B도시는 B도시 지역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시재생을 자꾸 복지사업 차원에서 생각하지 우리가 원하는 도시
제가 말씀드리는 골목 도시인 거죠. 원도심이 정말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라고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뭐 현장에 더 잘 아시니까 우리가 빨리 B 도시가 미래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저는 제대로 된 도시행이 이거 제가 너무 그래서 B 도시에 대한 비전이 확실해야지. 이게 우리 미래고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주민이 합의를 해야지. 거기서부터 뭐를 해야 되는지도 주민 협력도 잘 되고 주민주도 도시 재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하지만 B 도시가 우리가 원하는 도시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과정상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래서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도 A 도시를 다 선호한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가 않다. 한국 사람 선호한 도시를 보면 2014년 또 2004년을 비교해 보면 보통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도시들 보면 문화가 풍부하고 여행 자원이 많고 자연이 잘 보존돼 이런 도시들입니다. 산업 도시는 살고 싶은 도시 탑10에 들지도 않고 그리고 10년 전보다 인기가 떨어진 도시를 보면 대전, 대구, 광주 같은 데는 여행 잘 안 가는 도시.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 B 도시를 선호하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뭐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골목 도시, 뭐 사람 중심 도시, 생활권 도시 다 얘기했던 거예요. 얘기했던 건데 이게 좀 더 시급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 문제도 그러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5분 도시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파리에 포틀랜드도 보면 이 도시를 50개 동네 경제 지역으로 네이버후드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로 나눠서 동네 단위로 관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너무 그 중앙 동원 체제에서 살다 보니까 모든 거 국가 단위 산업, 뭐 국가 단위 산단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는데 사실 제 생각은 그래요. 탈산업화 사회에서는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고 경제가 성장하는 그렇게 우리가 바텀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냥 우리 동네부터 잘 가꾸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면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골목상권을 통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땅 밑으로 내려와서 기본부터 잘하자는 게 저는 기본 주장입니다. 그래서 기술 문제도 그러면 우리가 생활권 경제를 어떤 공동체를 강화하는 기술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저해하고 대량 실업을 유발하는 기술에 투자한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뭐 3년 전에 만든 건데 뭐 친환경 기술, 보행자 기술, 소상공인 기술, 지역 혁신 기술 이렇게 보시면 그때 당시는 소상공인 기술이 뭐냐고 했지만 지금 보시면 페이라든가 그러고 요새 그러면 지역 로컬 뭐 상품권, 로컬 뭐 화폐 그리고 요새 지금 많이 얘기하는 그 로컬 단위의 배달 서비스 그리고 당근 마켓 이거 보면 제가 예상한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자동화보다는 보행자를 지원하고 지역 혁신 기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술을 선택해서 생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도시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근 마켓이 그 좋은 사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첨단 기술이라고 해서 전국 단위 경제를 서포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목상권인데 그럼 우리가 그런 생활권을 구축해야 되겠다. 거기 합의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까지는 저는 기회가 남았다고 생각해요. 골목상권에서. 그래서 여기에 좀 더 관심을 보여주는데 제가 아는 한 골목상권 현상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안 합니다. 아직도 정부도 안 하고 학계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냐? 골목상권의 정의가 문제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합의가 없습니다.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가게가 모여있는 상권이에요. 그리고 새로 생긴 상권인데 주택가나 근린 상가에서 2005년 정도 되면 우리가 골목상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서울에서 홍대, 가로수길, 이태원, 삼척 네 군데에서 시작했고 지역에서는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보면 과정을 보면 문화자원이 일단 풍부해야 돼요. 문화자원이. 그래서 문화자원이 풍부하고 이제 저평가된데 임대료가 싼데 한 가게가 들어가면 그 가게가 잘 되는 걸 보고 딴 가게 따라 들어갑니다. 한 20, 30개 가게 형성되면 2단계에서 접근성이 좋아야 돼. 그 지역에. 확장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공간 자원이 풍부하고 골목 자원입니다. 그리고 특색이 뚜렷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뜨는 동네가 되는 겁니다. 뜨는 동네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문화 자원과 정체성이 중요하다. 제가 강연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 4개도 시작했는데 전주 한옥마을까지 하면 5개. 지금 보면 한 140, 50개 되면 전국적으로. 그럼 일단 그 홍대, 이태원, 삼청동은 하나의 권역이 됐어요.
서교동에 시작했는데 마포 전체를 삼켰고 지금 은평구 서대문구 쪽으로 확장하고 있고 이태원도 마찬가지고 남살 똘똘 뺑뺑 돌아서 이태원이 되고 있고 삼청동도 사실 삼청동 자체는 좀 쇠락했다고 하지만 계속 확장해서 을지로 저는 그 창신동 신설동까지 대개분 삼청동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남이 안 늘어나요. 이제 재개발하기 때문에 거기는 속리단길 하나 추가한 것 말고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성동구가 이제 4대 권역으로 떴습니다. 성수동 주변으로. 그리고 이 4대 권역 바깥에 계속 늘어나는 서울도. 이게 5년 간격을 부산으로 가서 대구, 광주, 대전에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거 대전은 제가 대전을 되게 좋아해서 4개라고 했는데 사실 4개라는 건 너무 제가 관대하게 세워준 거고 이 복미용동은 좀 빠져야 되겠는데 오늘 여기 와보니까 여기 동네 이름이 뭐죠? 민선동? 전민동. 전민동도 한번 자격이 되는지 제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보니까 이쁜 상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기초단체로 넘어갑니다. 기초단체로 지금 활동하시는 지역에 골목상권이 있는데 제가 여기 안 넣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뭐 혼자 추적하느라고 저도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거제, 옥포, 옥태원을 제가 넣은 거로 해서 공간이 뭐 이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제 눈에는 그게밖에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골목상권 계속 확장 전국적으로. 근데 이제 언론은 자꾸 뭐 그러다 말겠지. 뭐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그런 문화 지역이 몇 개나 우리가 뭐 지탱할 수 있느냐 해갖고 자꾸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거의 언론은 주기적으로 여기 경리단길하고 삼청동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골목상권 전체가 쇠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럼 이 동력을 활용을 해야 돼 도시재생에서 이 골목상권 동력을.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아까 6가지 조건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골목상권 역사의 기반 6가지. 그것처럼 CLL이라고 하는데 소분류로 하면 16개 조건을 만족해야지 골목상권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문화자원, 임대료 제가 뭐 다양하게 여기 적어놨는데 그 책에 있어요. 보면 이게 도시재생센터 아니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체크리스트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뭐가 부족한지, 뭘 보완해야 되는지 생각하시면 되고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에 건축 때문에 건축 자원 보시면 한옥에서 시작된 겁니다. 워낙 그냥 한옥 그리고 단독주택 여기 이제 여기 판잣집 일본식 건물, 창고, 공장, 인쇄소, 그리고 공구가게.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만 아니면 건축적으로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아파트만 살다가 아파트가 아닌 지역에 오면 사람들이 어떤 문화적 가치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 차별성으로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이 접목된 겁니다. 그래서 SNS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인스타그램이. 그래서 홍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건 중요하지만 홍대 어디에 있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래서 좀 임대료 문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현장의 선수들은 제약 거의 안 받습니다. 임대료 정말 싼데 다 들어가서도 장사 다 잘해요. 홍보를 잘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레트로 뉴트로봄이 또 여기에 가세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골목상권 현상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골목상권에 지금 유리하고 문화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고요. 그럼 상권을 분류할 때 우리가 중심 상권, 몰림 상권 하는데 그때 보통 동네 상권과 골목 상권을 혼돈합니다. 서울에 동네 상권이 1000개가 있어요. 1000개 중에서 한 100개 정도가 제가 얘기하는 골목 상권으로 어떻게 보면 승격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관광지가 된 거예요. 관광지가. 동네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상권이었는데 관광지가 됐는데 그럼 서울에 1000개 동네 상권 중에서 앞으로 몇 개가 관광지가 될 수가 있는지 저는 500개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서울시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창업하지 말라 다 딱지 붙여놔요. 위험. 그럼 왜 그러냐면 여기는 영세 상인들로만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 골목상권을 누가 주도하는지 몰라요.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금 막 시작됐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이런 가게가 들어야지 골목상권 지금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골목상권의 주축은 이런 업종들이에요. 음식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골목상권을 개척한 사람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포틀랜드가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의 중심 도시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고 로컬 크리에이터가 그동안 많은 역할을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도 인정은 안 하지만
지역 원도심, 뭐 강릉 커피, 양양 서핑이라든가 뭐 이런 제주도 지역 산업, 당연히 강남북 격차가 줄어들었는데 서울에서 제가 강북이 강남을 따라왔다 그러면 거의 인정 안 하는 분위기지만 사실 상권으로 보면 앞섰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그게 이게 그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지역 차원에서 강남북 격차도 수도권 그리고 지방 격차만큼 컸었어요. 20년 전에. 그런데 어느 순간 강북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역 발전 차원에서 연구 안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기 때문에 강북 이태원 홍대 지역이 발전하는 건 당연하다? 그거는 20년 전에는 그렇게 얘기 못 했어요. 거기도 낙후 지역이었어요. 망원동이 지금 젊은이들이 살고 싶어 하고 기업들이 들어가고 싶은 동네가 된 게 중요하지 않은 현상이다. 망원동이 저희 자랄 때는 상시 침수 지역이라서 서울에서 가장 열악한 동네였어요. 그럼 그게 서울에서 가장 바람직한 동네로 변했는데 그게 연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직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가고 그래서 보시면 그럼 로컬 우리가 골목 상권과 로컬 크리에이터가 주는 기회를 우리가 활용하려면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해야 되는데 로컬 크리에이터의 자격입니다. 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다양한 업종이라든가 제가 분류를 하고 여기든 오프라인에선 앵커 스토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고 여기서 잘하는 그 기업들을 보면 되게 동네 잡지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잡지를 하다 보면 그 동네에 좋은 걸 모으고 싶어해요. 그래서 편집샵을 열고 편집샵을 운영하다 보면 부족한 게 보여도 직접 생산하게 됩니다. 로컬 제조업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그 창업 성장 과정도 정부가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로컬에도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은 다 이렇게 애플이나 스타벅스나 D&D 파트먼트에서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제가 4가지 제안을 합니다. 장인대학, 장인기획사, 도시관광단지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지금 장인대학 사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보면, 제주도가 특히 지금 시작했는데, 지금 오프라인에 성공하려면 3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공간 기획, 커뮤니티 기획, 컨텐츠 기획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프라인 그 사업자들 대부분 건축, 아니면 디자인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그 소상공인은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현재 우리 창업 지원 시스템에서 이 장소 기반 창업을 교육시키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완하자고 해서 장인대학을 제안한 거고요. 그리고 장인대학이 학교일 필요가 없어요. 요새는 코워킹 스페이스가 동네마다 이런 역할을 해요. 그 동네 창업자들 모아서 같이 공부하고 서로 도와주는. 또 정부가 아까 말했던 읍면동 단위의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그 지역 자원에 특화한 스몰 비즈니스부터 일단 키워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키워오는 어떻게 보면 바텀업 기업 생태계가 저는 그 탈산업화 사회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가 이제 돈과 사람이 오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상권 개발에 신도시에서 골목 상권을 개발하겠다는 엘리웨이 광교 한번 꼭 가보시고요. 여기는 연희동에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여기가 좀 가장 큰 기업일 거예요. 어반플레이 사업. 그리고 부산에서 젊은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를 만들겠다. 작은 마이크로타운을 건설하겠다는 RTBP입니다. 이게 돌아와요 부산항의 뜻이에요. RTBP가. 그리고 아까 말씀 제주도의 장인대학 사업.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균형 발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자원을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건데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작동 잘 안 한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저는 로컬 크리에이터 패러다임에서 골목 사건이 들어가면 동네가 브랜드가 되면요. 동네가 브랜드가 되면 관광지가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싶어 해서 창조인재, 창조기업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3단계 과정을 통해서 작은 그 주택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굴지의 도시산업 생태계로 성장했는데 제9호예요 여기가. 브랜드가 되고 그러면 그런 동네 가보면 다 자기 동네 이름 붙은 가게들이 많아요. 연희동에 가면 가게 거의 반이 연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망원동에 들어가면 다 망원자가 들어가고 그러면 동네가 어떻게 변하나 보려면 가게 이름 바뀌는 거 보면 프라이드가 생기는 거죠. 저는 언제까지 우리나라 지역 발전 역사에서 어떤 산업이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프라이드를 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너무 크게 생각한다는 거죠. 대전의 프라이드는 어디서냐? 성심당에서 성심당. 가게 하나에 가게 하나. 대전에 삼성 공장이 들어온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런 자부심을 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에 대해서 정부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동네가 프라이드가 생기면 그쪽에 살고 싶어 해지는 거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보여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데가 어디냐면 홍대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생활 상품 브랜드들은 패션이나 화장품 다 홍대에서 나와요. 그것도 언론에서 별로 주목을 안 합니다. 당연히 그쪽 도시산업 쪽은 다 홍대고요. 성수동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방의 몇 지역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홍대에서 아무것도 안 했느냐 정부가. 아까 C-레디 조건 6가지 조건에서 정부 사업을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투자한 거예요 정부가 홍대에. 그죠?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 영역에서 어떤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그 자생적인 도시를 만들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지만 어떤 지금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준다 이렇게 소극적인 것보다는 이 도시 자체를 산업 중심으로 도시 산업입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창조 문화 산업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제조업이 아니고 첨단 산업이 아니고 여기에 그 조그마한 기업들이 들어가서 젊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만드는 게 저는 어떨까? 저걸 생활권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얘기했으니까 너무 짧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제가 다 끝난 것 같은데 더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스킵하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